뉴스백 김동초 부장입니다. 광명시 승기 신도시는 기대가 큽니다. 그에 관해서 인구 증가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의 0.7명대가 벌어지는데 광명시도 유사합니다. 지금 2023년에 28만 명대가 2024년 27만 명대로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발전에는 인구가 필요 선택 조건이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 증가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과 또 3기 신도시가 광명시 인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내용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현재 광명동 쪽에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철산동, 하안동 지역의 향후의 재건축, 그리고 근흥산 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22만 평 사업, 그리고 하안 이주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다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광명시의 전출 현황을 보면 2, 3인 인구가 빠져나가고 1인 가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분들은 1인 가구, 2인 가구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은 2인 가구, 3인 가구가 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50만 예측하고 있지만 50만이 육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면 이 현상은 다시 우리가 예상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이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광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인구가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안 이주구는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22만 평도 청년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청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줄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광명은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는 약 30, 40대 위주의 그러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동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도 보면 20평형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안정적인 돈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명은 안정적인 주거, 안정적인 인구의 유입 형태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TBNC의 남기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책들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정책이 다 우수한데요. 그 중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정책들을 만약에 연속성 있게 이어지려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2022년도 6월 3일에 지선에서도 이 완성을 위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시장이 다시 재선할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선은 3년 전에 했고요. 3, 4년 쯤 같은데 아직 제가 굉장히 얘기할 때는 아니고 다만 제가 오랫동안 광명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방위원을 거쳐서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대한 미래를 완결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생각은 저의 모든 생각이 다 적용되는 도시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상력이 또 잘 적용되는 그런 사회도, 그런 도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역점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30일 날 한 것은 지구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최종적인 승인은 올해 말입니다. 2025년 말에 최종적인 지구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구계획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세부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한테 이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말까지 지구계획 승인할 때까지 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고민하는 3기 신도시 성공 요인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방향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위원회 발표한 이 내용들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국토위와 대관이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상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최대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할 때까지 이곳에 좀 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산업위원회를 미래도시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전문가를 최대한 더 모셔서 1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좀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산업에 맞는 기업 유치 전략을 찾아가겠다는 게 우리 저희 목표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1월 20일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개발기이기 때문에 이 자정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광명시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성장을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광명 경제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 용역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이나 바이오 사업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예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전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좀 잡고 광명 경제를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런 안들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 중견기업과 만나고 기업 유치하는 취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이민석 기자입니다. 네, 저는 탄핵 정부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행정이나 경제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은 어떤 민생 안정, 또 행정 안정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문으로 지금 내란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이 문방패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경 사태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탄핵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3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인생 경제 회복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에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은 골목 경제를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매년 민생경제회복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매년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1월 중에 민생경제회복단을 다시 한번 좀 구성을 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를 찾아서 일을 좀 진행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안정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부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구축 사업에 대한 좀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것이 탄핵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물어보신 거죠? 내란식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의원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어서 지금 비상기원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답변이 질문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비상 계엄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1979년도에 비상 계엄이 있었고 그것으로 해서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러한 비상계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현안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제2의 내란, 제2의 비상계엄 같은 또 다른 일부 몰지각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력들이 또다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안한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비상계엄 전국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입장에 순순히 응해주는 것이 지금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루스준 경기대기자입니다. 지금 국내 외적으로 어수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인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시민에게 복지 혜택으로 인당 10만 원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민이라는 그 개념이 성인에 하는 건지 미성년자도 포함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정 확보는 이 완전히 확보가 되겠는지 아니면은 지방채 발행도 생각을 염두에 가지고 계신 건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있는 것처럼 모든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2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채 발행 기회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뉴스원의 유형석 기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광명시의 그 경제가 지금 이런 전국 상황 전과 이후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 그 지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서 나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안정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가적인 환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경제와 관련된 문제, 또 대외적인 신임도 문제 등과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는 많은 이제 전문가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식당에 가면 내가 장사한 지 7년 됐는데 올해 12월이 제일 어렵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내가 40년 식당 일을 했는데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 이제 접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중국집 식당에서는 전화 받기가 두렵다. 전화하면 취소 전화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작년 연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테이블에 저희 팀 혼자인 경우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은행 가서 현금을 찾고 이제 그 현금이 장롱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놓고 보아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는 기자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골목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골목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광명에 코스트코 들어올 때 이케가 들어올 때마다 몇 개의 점포식이 문을 닫는 모습을 봤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식당이 짐 다 그대로 놔놓고 다음날 어디론가 힘들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봤고 저는 그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고요. 또 어떤 과정을 봤냐면 그 식당에 하나를 그만두게 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 일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골목 경제를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지켜내는 것도 골목 경제를 지키는 필요를 가지고 함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의 모든 소속기관이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안전 지역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스킨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킨십하는 가격은 혹시 문제를 말씀인지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밀턴 8기도 이제 1년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장을 예의할 텐데 혹시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올해 말까지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지 답해 주시죠. 네. 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만나서 한 30분 동안 협의했고요. 부장님과 같이 대기해서 진행했습니다. 인상안전 지원금과 관련해서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분 의견은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여쭙고요. 그래서 탄핵정국 이후에 너무나 우리 경제상이 어려워져서 적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은 인사회복 지원금에 대한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논의를 좀 해서 다음 주 중에 포인트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쉽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장님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다 전화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
공약 이행률이 몇 %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니페스트에서 작년도 SA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실천은 잘 해나가고 있고요. 매년 배심원들을 구성을 해서 배심원들이 이제 공약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빠짐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난 선거 때 전했기 때문에 옥션 같아서는 90% 이상 올해 목표를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좀 뒤져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법적 절차나 또는 이제 용역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대표 권대입니다. 지금 광명에서 이제 부족한 교육 인프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이구역 관련해서 학교 과거 신설 유치, 과학고 유치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광명에서는 그 8개 국립고등학교와 1개 그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이나 안양에 비해서 대학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통한 특히나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평준화 정책 때문에 대입 진학률이 낮고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 향후에 지금 이제 저조한 대입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그 보완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가졌던 저희 소소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또 과거 유치 경쟁이 뛰어드는데 안타깝게 좀 안 돼서 또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재선하면서 권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사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학부모들하고도 간담회하고 여러 차례 해봤는데 대체로 크게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 좀 맞춤형 그 입시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두 번째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공간 확보를 학교 내도 필요하지만 학교 바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이나 청소년회장 같은 곳에 그런 이제 공간을 마련해줘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가서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가 하는 거니까 이제 거의 무료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공간이나 예산은 이제 그 입시 컨설팅 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컸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게 어디냐면 교육청입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싸우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교육청과 학교는 이게 사실 시험하고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게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필요한 교육적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아직까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해도 아무도 기사를 안 써요. 근데 저는 이 소신을 애정으로 갖고 있었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얘기를 저 크게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 환경과 관련된 문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등등과 포함한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청과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경기도의회 있을 때 포함해서 학교 체육관 짓는 거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다 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양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의회가 협의를 해서 2,300억을 들여서 각 학교 체육관 다 짓는 걸 결정하고 지금 거의 다 짓을 거예요. 강릉도 거의 다 체육관 다 짓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도 이용하지만 주민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개방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어떤 곳은 학생들한테조차도 개방이 안 됩니다. 수업시간 이후에. 그래서 저는 교육자체와 한양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시는 이거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그 학교 운동장이나 그 학교 시설이나 이런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시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가 체육관 하나 덜 짓고 학교 체육관 운영하면 훨씬 더 예산도 줄 수 있죠. 학교도 어디는 통합하고 나머지 학교는 체육 시설을 다 바꿔버린다든지 수영장 바꿔버린다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체와 행정체를 통합하되 그 내용적인 부분만 분리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 새로운 시대적 전환,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에 말씀드렸던 입시 진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이나 뭐 교육이나 상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과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